우스갯소리로 여러 사람이 한 명 바보 만들기 쉽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할 때 다른 두세 명이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말하면 맞는 말을 한 사람도 그런가? 라며 위축감이 들면서 긴가민가해집니다. 이때 다수의 강력한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면 1 더하기 1은 3이 그 사회 내에서 기본적인 상식이며 규칙이 됩니다. 이후 다수가 된 무리는 군중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들의 규칙과 기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따르기를 강요하고 이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권력을 잡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잡은 사람 혹은 집단이 똑똑하면 괜찮지만 멍청한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멍청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 구성은 재료 더하기 음식의 성질입니다. 이를테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댓국, 파전 등이 그것이죠. 또 다른 형태로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더하기 음식의 성질로 구성되는데 이를테면 볶음밥, 곰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진화하면 재료 더하기 음식을 만드는 방법 더하기 음식의 성질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닭곰탕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음식 이름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식 중에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이름을 가진 음식이 있는데 바로 닭볶음탕입니다. 이 이름이 돌연변이인 이유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 중에 볶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우리 음식 이름을 짓는 방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닭볶음탕의 원래 이름은 닭도리탕으로 이 역시 재료 더하기 음식을 만드는 방법 더하기 음식의 성질로 구성된 음식 이름입니다.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도려내다라는 뜻의 도리치다를 활용한 것으로 닭을 토막내서 만든 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음식 이름의 기본 구성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을 1992년 문화부가 도리가 새를 뜻하는 일본 말이라며 강제로 닭볶음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무식한 사람이나 집단이 권력을 잡았을 때 생긴 예는 또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여성만이 갖고 있고 또 겪게 되는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적으로 생리라고 부르는 월경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현상이라는 뜻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임기 여성의 자궁 내막은 주기적으로 분비된 호르몬에 의해 증식되어 배아의 착상을 준비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저절로 탈락되며 이 현상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경이 끝나면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경이 끝나는 것을 보통 폐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폐경을 완경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닌 변종 페미 집단, 속칭 꼴페미들에 의한 것인데요. 수년 전부터 정상적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여권 신장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꼴페미들이 편승하면서 폐경은 성차별적인 단어라면서 완경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폐경을 완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폐경의 폐가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이며 나아가 폐기물의 폐자와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뜻이 다릅니다. 폐경의 폐는 닫을 폐입니다. 닫는다는 얘기죠. 즉 폐경이란 월경이 닫혔다는 뜻으로 월경이 끝나는 단순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폐는 버리다는 뜻입니다. 한자 자체가 다른 만큼 뜻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꼴패미들이 이걸 혼동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경할 때 완은 완전하다는 뜻으로 월경이 끝났다라는 뜻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완이라는 글자는 보통 완료처럼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임무가 마무리되었을 때 씁니다. 여기서 임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월경에 대입해보면 완경은 가임, 즉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는 것으로
월경을 임신이라는 목적지향적인 단어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폐경은 그냥 다친다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완경은 임신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의 목적이, 여성 신체의 목적이, 여성이 존재하는 목적이 임신입니까? 아니, 그것보다 여성이라는 존재에게 목적이라는 단어 자체를 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경이야말로 여성을 차별하는 단어가 아닐까요? 완경이란 단어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완경을 월경이 완성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폐경 대신 완경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을 못합니다. 그냥 월경 자체가 끝났다고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폐경은 잘못됐고 목적지향적인 완경이 맞는 말이라는 것은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 완성이라는 말뜻 자체도 목적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완성했다고 할 때는 목적을 갖고 특정 지향점으로 가는 행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월경이 완성됐다는 것 역시 임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성의 신체를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 차별적인 단어가 되는 것이고요. 꼴페미를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스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꼴페미들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이런 뜻도 맞지 않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심지어 여성들 스스로도 아직까지 갖고 있는 남성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남성은 B라는 남자 선배와 C라는 여자 후배를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가 결혼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A는 C를 형수라고 부릅니다. 전형적으로 남성이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자 후배인 C를 기준으로 본다면 선배지만 B를 매제라고 불러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남자 선배 B를 기준으로 그 배우자의 호칭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성인 C조차도 자신을 형수라고 부르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페미니즘을 인문학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편의 유명한 영화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의 이해를 위해 처음 살펴볼 영화는 산드라 블록 주연의 미스 에이전트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형을 갖고 놀기보다는 남자보다 싸움을 잘했던 하트는 어른이 되어서는 FBI의 요원이 됩니다. 그리고 FBI 요원이 되어서도 그녀는 사회적인 통념으로서의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활동하기 편한 신발을 신고 머리를 빗을 빗도 없어 대충 묶고 다니는가 하면 화장은 남일이라고 생각하고 걸음걸이는 남자들보다 더 팔자걸음이며 격투기를 좋아하고 FBI 요원으로서의 삶을 좋아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범인을 잡기 위해 미스 USA라는 미인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시티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미스 USA 대회장을 폭파시겠다는 협박 편지를 FBI에 보냈기 때문인데요. FBI는 하트를 대회 참가자로 잠복시켜 시티즌이 나타나면 체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하트는 그 계획에 못마땅해 하면서 거부하면서도 결국 대회에 참가해서 범인을 잡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잘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인 이 영화를 보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하트라는 등장인물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하트는 타고난 성인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치장이나 꾸미기보다는 마초적인 성격과 행동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녀는 미인 대회 참가자들을 머리는 텅 비고 미소만 지을 줄 아는 여자들로 치부합니다. 백치미로 남자들의 환심에 사려는 여자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페미니스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녀를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트가 페미니스트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먼저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페미니즘을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견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양성평등인 것이죠.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스 에이전트의 하트를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하트는 미인 대회 참가자들을 머리는 텅 비고 미소만 지을 줄 아는 여자로 치부했으며, 그런 미인 대회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예쁘게 꾸미고 걸음걸이와 행동을 조신하게 하는 등 거칠고 투박하기보다는 섬세하고 우아한 행동을 질색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하트는 페미니스트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남녀 차별이나 불평등에 대한 항의나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저 미인 대회 참가자들을 무시하고 또 그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들을 개인적으로 불편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상품화에 반대하며 각종 미인 대회를 보이콧하거나 반대 운동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트는 페미니스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페미니즘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얘기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공통적인 것은 18세기 영국의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를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리는 어린 시절 엄마를 향한 아빠의 끝없는 가정폭력을 보며 자랐고 그 과정에서 당시의 불평등한 결혼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여성은 결혼하면 모든 법률적인 책임과 권리가 남편에게 양도되었는데요. 계약서에 서명도 할 수 없었고 소송도 불가능했으며 법률적인 유언을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모든 경제권은 남편의 것이었으며 아내의 재산뿐 아니라 자식까지 모두 법적으로 남편의 소유가 될 정도로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18세기까지도 그것도 현재 여성의 인권이 가장 발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럽에서 여성의 인권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메리는 이처럼 불평등한 남녀 관계에서 여성이 해방되려면 여성 스스로 경제권을 가져야 함을 깨닫고는 16살 때 목사님으로부터 읽고 쓰는 것과 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실력을 인정받아 상류층의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계층에서도 여성은 언제나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페미니즘 운동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메리가 한창 페미니즘 활동하던 당시는 계몽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같은 여성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와 관습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했는데요. 그녀에 대해 판도라의 도서관, 여성과 책의 문화사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저작 중 가장 중요한 여성의 권리 옹호는 대담하게도 여성의 능력과 권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요구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마치 크리스틴 드 피장의 숙녀들의 도시의 화답이라도 하듯 독자들에게 여성은 열등하지 않고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지성을 타고났지만 단지 적당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깨달으라고 촉구했다. 울스턴 크래프트는 급진적인 사상가로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사회 환경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민주적 사회 구조를 옹호했고 권리의 세습에 반대했으며 빈민을 비도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노예제를 경멸했으며 군주제와 교회가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여겼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메리가 단순히 여성의 권리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노예제와 군주제를 반대하고 민주적 사회 구조를 옹호하는 등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저항하는 사회운동가의 사상을 갖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리의 정신과 활동은 19세기 후반부터 격렬한 사회저항운동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면서 미국에서 1920년에 여성이 참정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정권이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조차 여성이 투표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된 것이
불과 1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 속에서 살아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비적이 된 사건을 폭로합니다. 바로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30년간 제작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활용해 영화계에서 종사하는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미투, 즉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폭로 이후 할리우드의 여러 여배우들이 미투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고, 그 영향으로 하비는 자신이 동생과 설립한 영화 제작사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해고되었고,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에서 제명되며 영화계에서 완전 퇴출되고 맙니다. 이후 와인스타인 컴퍼니는 2018년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나비 효과로 CBS 코퍼레이션 회장이었던 레슬리 문베스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역시 사퇴를 하게 되는데요. CBS는 파라마운트 픽처스 및 소니 엔터테인먼트 등이 소속된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이후 미투 운동은 그야말로 페미니즘의 상징처럼 되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페미니즘은 미투 운동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고착화되어 가면서 남성 혐오로까지 번지는 등 페미니즘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미투를 하거나 혹은 미투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스스로를 페미 또는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고 남성 혐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데이트 폭력 기사도 그렇고, 도로 위에서 운전할 때도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남성의 육아 휴직이 제도화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 아직까지도 여성들, 즉 엄마들이 육아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의 페미니즘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처럼 논란의 대상이 된 걸까요? 우선 여성성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는 인식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여성들 중에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머리를 삭발에 가깝게 짧게 자르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으며 옷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자들처럼 입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남자들처럼 하고 다닙니다. 마치 미스 에이전트의 하트처럼 말이죠. 하지만 페미니즘은 그 시초였던 메리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성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남성 같은 외모를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여성의 성상품화가 여성차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남성들처럼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외모 가꾸기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외모에서 주는 호감이 중요하게 되면서 옷차림뿐 아니라 피부도 관리하는 시대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이 이런 현상을 남성의 성상품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페미니즘은 불평등한 여성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성추행 폭로는 페미니즘이라는 이상한 공식이 등장하면서 페미니즘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범법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그에 따른 처벌은 미미하다 보니 여전히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즘을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무고상담센터에서 10개월간 맡은 사건 38건 중 36건이 무혐의였다는 오세라비 작가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린 여자니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페미니스트들을 레디컬 페미니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레디컬의 의미는 급진적인, 과격한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급진적이거나 과격하다기보다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미니즘을 잘못 이해하고 행동하거나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페미사이트로 유명한 어느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오히려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비판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여전히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것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도구가 되기도 하고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자칭 페미라고 하는 사람이나 집단들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것이 한국형 페미니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페미니즘의 밑바탕에는 페미니즘을 여성 대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것이 남성 혐오라는 삐뚤어진 가치관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에서 성은 남성과 여성, 단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페미니즘의 본질은 단순히 성대결 구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비 와인스타인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자 대 피권력자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밤쇠할 세상을 바꾼 폭탄 선언은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며 다음 영상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